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예, 제가 고성구 TV를 지금 5년 반째 하고 있는데, 제가 세웠던 하나의 원칙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 자유파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비록 생각이 좀 달라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종북 주사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조갑재 선생의 인터뷰를 보고서는 이게 그냥 내 원칙만 지키고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생각 끝에 제가 이 칼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논쟁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논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늘 이 조갑재 선생의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비판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요설과 곡학아세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영향력과 이름으로 혹세무민하고 정파적 정략적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 조갑재 선생은 이준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보느냐 보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준석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은 것을 알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느냐 보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씨는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뜨려는 사람이다. 그런 용기가 여권에선 드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맞짱? 그거 맞짱이요?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을 때 대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로 정말 고전할 때 이 이준석이가 뭐 하나 도와준 거 있습니까? 2번 가출했습니다. 당대표인데 직무를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부터 유승민이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한다고 그랬던 자고, 유승민이 떨어지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선거 와중에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래, 2번째 과출이 있자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못 봐주겠다. 그 해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 의총에서 당대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 의총장에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한 번 더 집 나가면 그때 제명하세요. 이렇게 구걸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겪었거든. 너무 많이 겪었거든. 이준석이가 저러는 걸. 근데 그 사태가 어떻게 수습됐냐? 당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해줬어요. 대통령 후보가 용서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용서해 줍시다 해서 수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준석이가 뭐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요? 아니, 뭐 이준석이라고 해서 그 좋은 점이 하나라도 없겠어요? 있겠죠. 그 조갑재 선생,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부각시켜서 이준석이를 선전해 주는 건 좋은데
역사적 팩트는 왜곡하면 안 되죠. 눈물 질질 짜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했던 자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맞짱을 떴다 그럽니까? 맞짱이 그런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서 보면,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갈랐어요. 이렇게 가른 이유는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 다수라는 것을 이 조갑재 선생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보면, 예? 지금 이 조갑재 선생의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보지 말고 보수 입장에서 봐서 이준석을 껴안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도권에 담은 몇 표 차이로 100표, 1000표 차이로 당락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준석이라도 껴안자는 소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다 이준석이가 그래도 표가 몇백 표는 있을 건데 저 내쫓지 말고 어떻게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한다고요. 반면에 우리 자유우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투쟁했던 지금도 저 종북 주사파들과 이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매주 광화문으로 나가는 우리 자유우파는 더 장기적이고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준석이, 유승민이, 김무성이 이 자들을 내부 분열자, 내부 분탕자, 배신자, 출세주의자들로 보고 차제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갑재 선생이 자유우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이를 내치려고 그러는데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를 껴안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을 껴안자고 주장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광화문에 나가보세요. 어느 자유우파가 이준석 껴안자고 합니까? 당장 선거 치러야 될 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준석 똘마니들이나 이준석 부류 또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배신자들이나 이준석이 하지.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국민의힘을 진짜 자유우파 정치적 대표체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다음에 이뇨한 씨와 관련돼서, 이뇨한 위원장 관련해서 뭐 이 사람이 이게 뭐 이준석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옹호를 해줘야 되는지 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청중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토크쇼에 참석했던 청중 입장에서 보면 이뇨한 씨가 기자들을 데리고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를 무례하게 느꼈을 것 같다. 이랬어요. 자,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발탁돼가지고 발탁되면서 바로 지도부 일원이 됐잖아요.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으니까. 20몇 살 나이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정치판에 있으면서 다 지도부 자리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정치권에 박근혜 퀴즈로 들어올 때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거예요. 관종이 안 되면 이상하죠. 어딜 가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나 뉴스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이뇨한 위원장이 기자들 데리고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아니, 이준석이를 그렇게 몰라요? 이뇨한이 나타난 것은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기자들 오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야, 기자들 나타났구나, 내가 한 건 해도 되겠네 이제. 야, 이준석을 이렇게도 모르고 뭘 옹호를 한다고 그럽니까? 변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알고 해줘야지. 그러면서 싸가지 인성론 얘기하고 인성 예절 얘기하는데, 이거 그런 얘기하면 정치는 끝이다.
누굴 나이로 내려 누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송영길이 아니에요. 예? 어린 X 어쩌고 저쩌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우리 자유우파한테 합니까? 그리고 인성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막말은 품성론에서 나온다. 막말은 종북 주사파들의 막말은 주체사상의 품성론에서 나온다. 이렇게 제가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조갑재 선생의 이 주장대로 하자면 도둑은 도둑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도둑이라고 해서 입장 없겠어요? 강도는 강도의 입장이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입장이 있고, 문재인은 문재인의 입장이 있고, 김정은이는 김정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 인정해 주자고? 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조갑재 선생이 뭐 충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해법이 뭐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랑 만나서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는 전두환 노태우의 6.29 선언이랑 같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 서거 2주년 날 전두환 대통령과 6.29 선언에 대한 특강을 제가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은 이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준석을 만나는 순간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정치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상투적 공격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이준석에 의해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만 뭐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칩시다. 조갑재 말대로 수많은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할 텐데 그 수많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나 이준석이는 언제 그 얘기를 어떻게 써먹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짓을 하라고 그냥 함정에 뛰어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권고라고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가 DJP 연합이에요. 그리고 6.29 선언인데 이게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자, 조갑재 선생도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 뭐 일부에서는 야합이라고 하지만 하면서 DJP 연합 역사적인 무슨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조갑재 선생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변명하고 뭔가를 해보려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조갑재 선생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뭔지 정말 좀 안타까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DJP는 야합입니다. 6.29는 정치적 대타협입니다. 그럼 어떤 거는 야합이고 어떤 건 타협이냐? 간단해요. 이념이 같은데 강론이 다를 때는 연합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합입니다. 이념이 다른데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야합이에요. 김대중과 김종필이 이념이 같은 사람입니까? 평생 다른 이념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합인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6.29 선언에
상대 파트너가 김영삼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이념이 다릅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단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권위주의적 동원 체계를,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유지했던 거예요. 이념이 같으니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당도 함께 만들 수 있었어요. 3당 합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 DJP는 DJ가 국회의원들을 꼬아줬지만 합당은 하지 못했어요. 입장이 다른데, 이념이 다른 걸 서로가 아는데 어떻게 당을 함께 하냐고. DJP는 야합, 3당 합당, 6.29 선언은 정치적 대타협. 이걸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야합이든 대타협이든 최고의 정치 지도자와 그 세력들 간의 세력적 야합, 세력적 통합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만난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걸 포장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조갑재 선생, 이런 곡학 가세, 그리고 이런 혹세무민은 자제하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은 좌파와의 문화전쟁이 8번째 시간입니다. 좌파 연예인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제가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번,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2번,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3번,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4번,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5번, 막말은 품성론의 소산이다. 6번,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기억하자. 7번, 좌파 막말은 영웅, 우파 막말은 죄인이냐. 8번, 좌파 연예인의 뿌리를 뽑아야. 제가 연예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연예인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감흥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벼운 말 한마디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낼 수 있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 감흥,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다. 특히 이들이 청소년들이나 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심대하게 줍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다 팬들을 갖고 있는데 아이돌일수록 더 젊은 층들, 청년 세대나 아이들을 팬덤으로 갖고 있어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분별한 따라하기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극단적 선택을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연예인의 경우가 그 베르테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도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관련 기사는 최대한 드라이하게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 선택 따라하기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연예인이라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감성적 감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좌파와의 문화전쟁 6번째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을 쭉 그들이 했던 말을 쭉 소개해드리는 걸로 했는데 사실 이 중에는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자신도
당시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한두 마디 툭 하고서 잊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옥석은 좀 구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좌파 연예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휩쓸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이 출연 기회가 오고 그게 돈이 되고 막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옥석을 구별하고 행위의 가중에 대해서도 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김규리는 광우병 때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놓겠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하고 이것 때문에 확 불이 붙었어요. 야, 이게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보다도 나쁜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 하나도 별것 아니었던 김규리가 갑자기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 후로 스타 되려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전도가 돼버렸어요. 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필요해요. 촛불문화제 사회를 보면서 선동을 했던 대표적인 연예인은 권혜효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연예인이에요. 뭐 안치환은 옛날부터 운동권 가수였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안치환. 이런 사람들은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김태리 뭐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더니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김태리는 뭐 이렇게 뿌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한때 뭐 좀 잘못 생각해서 그냥 휩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이 김태리의 이 한마디 때문에 김태리 나오는 영화를 안 보겠다 뭐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같은 연예인이지만 박철민이는 좀 달라요. 촛불 집회에 초 100만 개를 지원하겠다. 커튼콜이라는 이게 뭐 영화입니까? 뭐 연극입니까? 뭐 하면서 100만 관객이 오면 촛불 집회에 초 100만 개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 말이 아니죠. 박철민이는 다른 여러 기회를 통해서도 이런 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김태리와 박철민은 좀 분류가 달라집니다. 뭐 설경구는 배우로서 촛불 집회 언급이 민감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뭐 상황이 되면 참석하고 싶다. 이런 정도니까 박철민의 100만 개 촛불 어쩌고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철민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좌파 활동을 한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경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설경구나 김태리 같으면 뭐 한때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랬는데 하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냥 촛불이 아니라 굳이 문재인이 옆에 가서 저 인증샷 찍은 자들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냥 이걸 인증샷을 조용히 지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굳이 이거를 SNS에다가 또 공개를 하죠. 이자는 이효정이라는 배우입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리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 선동하는 거 맞아요.
나 선동하는 거 맞아요. 제가 뭐 이 연예인들 쭉 둘러보면서 제일 좀 웃기다고 생각한 자는 이승환입니다. 이자는 그 소속사 사무실에 박근혜 탄핵 플래카드 내걸고 세월호 고통 안긴 분들 잘 살고 계신가 이렇게 이죽거리는 글을 습관적으로 썼어요. 세월호가 지겹다고 당신들이 징글징글해. 뭐 세월호 무슨 대표 가수처럼 뭐 제가 무슨 심판처럼 이 사람은 A등급, 이 사람은 B등급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대중연예인을 잘 몰라요. 뭐 노래도 잘 안 듣고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영화도 거의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을 가지고 짐작할 뿐인데요. 그 맥락 속에서 짐작할 뿐인데 그냥 제 판단은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냥 고성국이는 저렇게 느꼈구나라고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라고 제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조금 고약하다. 이 사람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쭉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린 거예요. 자, 그동안 이 좌파 연예인들이 저는 이것도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연예인의 이 활동의 동기가 뭡니까? 예술성이요? 작품성? 저는 그거보다는 돈이 더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가서 개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작품을 할 수 있어요. 무대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키워줘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 자신들의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머리들이 없는 거죠. 당장 들어오는, 당장 그 통장에 꽂히는 돈이 더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개념 연예인이 되고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우리 사회에 뭔가 되는 존재로 영향력을 그것도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던 그 계기들이 있어요. 광우병 촛불 집회, 노무현 노제, 세월호 농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민감한 상황이 터질 때마다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슬며시 나타나서 툭툭 던지고 그걸로 이름을 올리고 그걸 미천으로 해서 출연료 더 받고 한 번이라도 더 출연하고. 그런데 그중에는 어쩌다가 한두 번 하고 그냥 시들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악질적으로 이거를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진짜 뿌리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다. 진짜 뿌리에 해당되는 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 어쩌다 한두 번 한 사람들 우리가 제재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뿌리를 잘 들여다보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를테면 김재동이나 김미화나 이승환이나 정우성이나 이효리나 리아나 이런 자들은 뭐 뿌리라고까지 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줄기 정도에 해당되나 아니면 좀 센 이파리. 뿌리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뿌리는 문성근입니다. 명계남이에요.
이자들의 뿌리는 노무현의 노사모 정치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팬덤 정치의 시작이라는 그 노사모. 그때부터 이 연예인들의 정치화, 연예인들의 이념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문성근이 명계남이가 그 당시 연예계, 대중연예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악용해서 이자들이 자기 후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김재동이, 김미화, 이승환이, 정우성이, 이효리, 리아, 권혜요, 안치환이, 거기에 수천 명의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연예인들이 한두 번씩 찝쩍거리듯이 들어와서 지금의 대중 문화판에 천박한 이념 양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그것도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을 하려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파리 몇 개 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 몇 개 뽑는다고 해서,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문성근이와 명계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화전쟁을 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모욕하지 마라. 이 칼럼을 제가 고성국 칼럼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최근 엄청 떴다고 하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분노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이런 장꼬대 같은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 지금 500만을 넘어섰다 그러고, 영화로서는 비수기인 1월, 12월에 500만을 넘어서는 대단한 뭘 만들어냈다 그러고, 2030 세대가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들이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 이건 사실은 제목이 영 잘못 달린 겁니다.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에서 12월 13일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어요. 서울의 봄은 그 후에 1980년 5월에 있었던 그 역사적 시간을 서울의 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 이 실제 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안 맞는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영화는 픽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역사 기록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냥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법 재미있게 만든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자, 그건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이 중앙일보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보면,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이게 정우성이가 이태신 역을 하는 모양인데 9시간을 다룬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부터가 얼마나 왜곡된 프레임입니까? 신군부의 반란이라고 딱 규정하고 그것에 맞서서 대한민국 서울을 지키려던 수도경비사령관 간에 9시간에 걸친 무슨 스토리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태경이라는 자 정말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다니는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 서울의 봄, 이건 누가 봐도 전두환 대통령을 그린 건데 이름은 전두광이라고 붙여가지고 이 서울의 봄의 전두환과 이재명은 쌍둥이다 그랬어요.
하태경이는 이재명을 비판하느라고 이 말을 썼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심각하게 전두환 대통령을 모욕한 것. 심각하게 모욕한 것. 그래서 12월 12일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12.12에 대해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 3당 합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특강을 하면서 시대의 풍우나 전두환 이런 제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12.12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12.12에 대해서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상황이 아니니까 정리를 짧게 하겠습니다. 12.12 사건은요, 핵심이 뭐냐면 정승화를 체포한 겁니다. 정승화는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한 후 계엄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계엄사령관이 정승화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승화가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바로 옆에까지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10월 26일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의 전두환 수사본부장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던 정승화가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된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 정승화를 체포해야 되겠는데 이게 계엄사령관이니까 군권을 한 손에 딱 잡고 있잖아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계엄사령관이 딱 잡고 있었으니까 이 정승화를 그냥 전화로 호출해서 조사할 거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김재규의 종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정승화를 체포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시행한 것이 12.12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으니까 이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어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해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을 따로 만납니다. 12.12 이 당일날 일찍 만나요. 설득했는데 실패해요. 최규하가 나 그거 못하겠다. 나중에는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국방장관 데려와라. 여러 차례의 설득이 실패하면서 정승화를 체포하려고 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을 계엄사령부 정승화 쪽에서 알게 되면 다시 역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행된 것이 12.12입니다. 그래서 실제 12.12에 서로 총격이 오가고 사상자가 생기곤 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정승화를 체포해서 합동수사본부의 신문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충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이 자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려던 수경사의 9시간을 다룬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도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치 주인공처럼 수경사령관이 나오는데 실제로 군 지휘계통이라고 하는 게 계엄이 발동해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하면 그 계엄사령관의 직속 부대가 수도경비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화의 직접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정승화 쪽의 그 군부가 전두환 노태우의 이 하나의 세력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해왔어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때 정승화 쪽으로 상군사령관은 이건영, 태환 이런 사람들이 이미 호가 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승화를 전격 체포 작전을 펼칠 때 이 정승화의 직계에 해당되는 이건영이나 장태환 등이 여기에 저항할 것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 전격 작전으로 정승화를 체포해 온 겁니다. 정승화를 체포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승화의 진술을 다 받아내요. 그걸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최규하한테, 당시 대통령이 최규하한테 설명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같이 설명하고 해서 정승화를 체포한 후 사후 재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12.12는 종결됩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과정에서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행적을 보였던, 그래서 김재규의 종범으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승화를 체포 조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비밀 체포작전이 발동됐고 그것이 12.12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작전에 대해서 정승화 계열에서 당연히 저항을 했고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 쪽에서 동원 가능한 군부의 일부가 서울로 진입하는 데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무슨 전면전이 벌어졌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체포 과정에서 몇 번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거를 영화는 픽션이니까 굉장히 무슨 극적인 무슨 그런 무슨 전쟁 스릴러 영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12.12나 또는 정승화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있으나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역사적 팩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2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역사적 팩트가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께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비판할 수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죠.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라.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후에 회고록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유언에는 화장에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좀 묻어달라. 내가 죽어서도 북한을 감시하겠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유족 이순자 여사를 비롯한 유족 쪽에서 고인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고인의 그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에 그 파주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기로 하고 그 땅에 이제 모시기로 그렇게 해서 가계약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아마 그 땅 주인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본계약까지는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땅을 팔겠다고 내는 토지주가 땅 안 팔겠다고 바로 걷어들였다고 해요. 이거 토지주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땅 주인이 가계약을 했는데 본계약까지 성사가 안 돼서 안 팔겠다고 걷어들인 거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아직도 그 무슨 뭐 대단한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냥 화장해서 내 뼈를 북한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는 건데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못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주면 좋은데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유가족들이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는 파주면 좋은데 꼭 파주가 아니라도 어쨌든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곳이면 그건 전두환 대통령의 유언에 부합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곳인지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거기 땅 갖고 있는 자유파 한 분 없겠어요? 거기 이 전두환 대통령의 이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땅 주인 한 분 없습니까? 저는 전두환 대통령 유족 측에 조용히 연락하셔서 마침 제가 그곳에 이런 지형으로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라도 해서 그야말로 사인간의 계약으로 국가에 부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저는 이 접경 지역에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지형의 땅을 넓은 땅도 필요 없잖아요.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국민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고 조용히 뭐 공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용히 전두환 대통령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제가 좀 권유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은 좌파와의 문화전쟁 9번째 칼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환기시켜드리면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1. 그다음에 2는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3은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4는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5는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소산이다. 6은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기억하자. 7은 좌파 막말은 영웅이고 우파 막말은 죄인이냐. 8은 좌파 연예인 뿌리를 뽑아야. 오늘 칼럼은 혁명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자, 보십시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다 밝혀졌어요.
미군 장갑차가 훈련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동두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두 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21년 전인데 그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군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을 거야. 나 우리 딸이 더 이상 반미운동에 불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부모들의 이러한 애타는 이 심정은 지난 20년 동안 중학생 신효순, 신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걸 종북주사파들이 반미투쟁을 하는데 계속 악용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사고를 반미로 둔갑시킨 자들, 이 자들은 지금도 온갖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매년, 이 종북주사파들은 매년 추모식을 열고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1년에 한 번씩 신효순, 신미선을 호출했어요. 이제 부모들이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의 심정이 그 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런 목소리를 못 냈을까? 저는 종북주사파들 겁이 나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렇게 효순 미선 촛불 집회로 재미를 본 좌파들은 걸핏하면 반미 선동에 나섰는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 인질로 잡혀 살해당했을 때는 미국이 비극을 불렀다. 갑자기 반미로 이 사건을 치러냈어요. 광우병 괴담, 이걸 어떻게든 반미로 만들어 가려고 온갖 짓들을 다 했습니다. 세월호,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이 반미 괴담을 유포했어요. 이 뒤에 김정은이와 대남 공작 부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은 지금도 떠돌아다녀요. 미군 잠수함에 충돌해서 침몰했다. 세월호 음모론은 좌파들이 제일 재미도 보고 돈도 많이 번 괴담들입니다. 김어준이는 그날 바다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그 세월호 음모론으로 영화를 제작을 해서 44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여기에 나레이션으로 정우성이가 참여를 했군요. 유시민이란 자는 공영방송에 나가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면서 전쟁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뒤집어 씌우기를 배에 놓고 했습니다. 청와대 구판이 어쩌고 저쩌고. 세월호는 그 후 8년간 9번이나 각종 특위가 만들어져서 조사하고 했는데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이 유포한 어떤 음모론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특조의 위원으로 월급받아 차관급으로 의전받고 했던 자들의 대다수는 종북주사파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결국 무죄가 확정됐어요. 얼마 전에 김기춘 실장 무죄가 확정됐는데 세월호 7시간 온갖 괴담을 유포했던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그 실세들은 누구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서훈이는 서해 북한의 학살되고 불태워진 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설을 퍼뜨렸어요. 허위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란 자가.
이 서해 피살, 억울하게 피살당한, 그리고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이 서해 공무원 내 형은, 이 레진 씨는 회고록 발간을 통해서 월북머리 책임자를 밝혀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만 과연 이대진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할 정도의 엄중한 심판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어준이란 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음모론 들고 나오는데, 이 이대진 씨와 관련해서도 그는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이다,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북한이 화장시켜 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대놓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니면 말고식의 이 음모론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약 유통설, 가스 누출설, 뭐 토끼 머리띠가 어쩌고, 각시탈을 쓴 사람이 어쩌고, 경찰들이 이 음모설 하나하나마다 다 추적하지 않을 수 없고, 추적한 결과 어떤 음모설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조작한다는 음모설이 또 나타났어요. 일방통행이었는데 일방통행을 없애는 바람에 참사가 났다, 이거 김어준이가 떠들어댄 겁니다. 예전에 이 CCTV 화면까지 다 동원해서 경찰이 조사했어요.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는 걸로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데서 일한 전 작가는 치정의 선정성과 특종에 눈이 멀어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에서 무슨 술을 마셨네 하는 이 괴담을 퍼뜨렸어요. 얼마 전에 이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없었다, 뒤늦게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전날에 이재명이는 뉴스타파가 완전히 날조해서 만든 이 가짜 인터뷰를 무려 475만 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도 버젓이 사법 처리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하고 야당 대표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적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거기에 불법이 있고 합법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된다. 혁명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된다. 원래 그 공성전을 벌일 때는, 공성전, 성을 공격할 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진을 펴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집단은, 또 시진핑이는 성 바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함락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을 공격할 때 제일 쉬운 방법, 가장 상투적인 방법은 성 안에 불이 나도록 침투시키는 거예요. 특공대를 짜가지고 성 안으로 밤에 몰래 땅굴을 파든지 뭐 성벽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안에 내통자하고 약속을 해서 성문을 잠깐 열게 하든지 해서 어쨌든 성 안에 몇 명이라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혼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내부가 무너지면서 바깥에서 들어갈 때 막아내지 못해서 함락당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분하다. 남한이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왜 쳐내려가지 못했는지 원통하다. 김일성이가 쳐내려 왔을 법한, 다시 6.25 이후에 다시 남침을 한번 할까 하고 생각했을 법한 정치적 혼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4.19 혁명 때가 그랬고, 부산 마산, 그리고 5.17, 5.18, 87년 6월 이런 때가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가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졌으니까 지금 쳐내려가면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쳐내려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김일성이가 그걸 후회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때 왜 내가 쳐내려가지 못했을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온갖, 이게 뭐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이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사고들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마다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이, 음모론이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좌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타서 무력 침략을 하고 해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을 음모론 선수로 보이는 뭐 김의겸이니 무슨 이 김어준이니 이런 몇몇의 일탈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라 고 하는 7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전략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다. 당연히 아니면 말고지.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음모론과 싸워 나가야만 되는데, 이 음모론 괴담과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음모론의 뒤에 김정은이가 있다. 이 음모론의 뒤에 시진핑이가 있고, 이 음모론의 뒤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대남 정찰 총국이 버티고 있다. 김영철이란 자가 음흉하게 지금 이 음모론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적 예방조치로 원점 타격을 하듯이 이런 각종 음모론이 스멀스멀 SNS를 통해서 퍼지는 그 순간 이 음모론이 특정 개인의 무슨 괴상한 이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고 김정은과 대남 정찰 총국의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응전해 가야 한다. 그래야 종북 주사파들의 음모론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 점을 우리 정치권이나 수사당국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양비론을 넘어 2차 가해까지. 여기서 말하는 양비론은 제가 좋아하는 동아일보죠.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칼럼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2차 가해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종북 주사파들의 윤석열 정부 전복 공작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너뜨리고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고리로 종북 주사파들이 상정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에 갈 때 그 약한 고리였던 사람이 최서원 씨였듯이 종북 주사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는데 그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설정하고 공격을 해왔어요. 지난 대선 내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독하고 악랄하고 많았지 않습니까? 집권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모략과 중상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김건희를 쳐라. 이게 종북 주사파들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종북 주사파의 공작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기영 대기자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 최재형이라는 그 북한에 들락날락거린 이 목사라는 자와 인터뷰한 것을 서울의 소리가 뭐 이렇게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 이게 양비론이에요. 1. 도둑 촬영과 같은 좌파의 부도덕성이 문제다. 먼저 지적해요. 2.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구멍이 뚫려버린 무능한 경호 시스템도 문제다. 그리고 3. 김건희 여사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면 그중에 더 중요한 게 뭐고 더 핵심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기영 대기자는 여기서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김건희 리스크에다가 초점을 둬서 제목을 뽑았어요. 칼럼 제목.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비판이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 결과적으로 제기되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저에라도 나가서 좀 근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따라서 사저로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고 김건희 여사는 마치 옛날에 뭐 쫓겨나듯이 사저로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지금 이기영 대기자가 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어제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논평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이고 이거 뭐 괜히 긁어 부스럼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꿀꺽 했는데 오늘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을 보면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해서 다시 양상훈 주필의 조선일보 어제자 칼럼을 다시 내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에 대한 강력한 비판 칼럼이 자유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자 자유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일보 아시죠? 2년 전에 창간된 우리 자유파의 정론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창간 2주년 기념식에 제가 잠깐 가서 취재도 하고 왔었습니다. 그 자유일보입니다.
이 자유일보의 김성회 논설위원의 자유 칼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성회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린다. 이를테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옷차림과 행실이 그 모양이니까 성폭행 당하지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2차 가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오죽 멍청하면 그런 사기를 당하겠어? 도둑을 당했다 그러면 이 문다수 좀 제대로 하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2차 가해라는 거예요. 이 범죄 피해자들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이 2차 가해가 훨씬 더 트라우마가 되고 스트레스가 더 많답니다. 1차 가해, 1차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여기에 네 잘못으로 그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2차 가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거의 테러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게 현대사회의 기본 룰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언론에서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언론계의 금기사항으로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언론을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주필이 범죄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칼럼을 썼다.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칼럼. 그 칼럼의 거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진 건 책임, 없는 건 자유인데 지금 그 반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진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결론이 이 양상훈 칼럼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양상훈 칼럼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양상훈 주필은 칼럼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사람은 국보법 위반 혐의 침묵인물이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의 함정 몰래카메라에 당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조심성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양상훈 주필이 어제 칼럼에서. 이게 똑같잖아요. 오죽 멍청하면 그런 사기 당하겠냐고 2차 가야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논법과 논리가. 또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요즘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왜 저런 사람을 장관에 저런 사람을 왜 수석에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야 라고 지레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사실이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조선일보의 주필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세상에 소문을 갖다 놓고서 나도 일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쌍특검 오늘인가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쌍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썼어요. 정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면서 지금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최종 완결판이 김건희 특검인데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오히려 책임을 묻고 있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신중함, 사려 깊음, 조심성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과 국정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40%를 넘지 못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그런 결과다. 라고 이 모든 책임을 다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칼럼이다. 이게 김성애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성회 논설위원도 언론인이니까 같은 언론인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충고 삼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칼럼을 보면서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에게 한마디 충고하고 싶어졌다. 왜 성폭행, 성상납 피해자로 자살하게 된 고 장자연 씨에게도 그런 칼럼 좀 써보지 그러냐. 장자연 씨가 술 시중 들고 성상납한 것이 문제였지 성상납에 관계된 조선일보 관련자들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칼럼을 한번 써보지 그러냐. 그럼. 장자연 씨와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 중에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 그 대목을 지적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한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는 대법에서조차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범죄 행위였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되는 선물은 보안 검색을 거쳐 물품 보관함에 보관된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대중의 관음증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작 범죄의 피해자일 뿐 어떠한 잘못도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은 막강한 지면까지 할애에 펜을 휘두른다. 그야말로 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커터칼로 얼굴을 난자하는 테러다.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이야말로 깨달아야 한다.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와 양상훈 주필이다. 조선일보는 비열한 정치공작,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에게 칼보다 더 무서운 펜으로 2차 가해를 자행한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이게 자유일보 김성회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 그리고 자유일보 김성애 논설위원의 칼럼. 어느 칼럼이 더 올바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